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은주 아나운서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 지역 대부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최대 적설량은 강원도 산지가 20cm, 중남부 내륙 5에서 15cm, 영서 북부 내륙 10cm, 영동 지역은 3cm 등입니다. 또 아침 최저 기온은 원주를 비롯해 영서 지역이 영하 1도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강풍이 불어서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내린 눈으로 빙판과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을 테니까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시고 차량을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상지대학교 최혁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원의 4개 마지막 시리즈인 겨울이 오는 29일에 개최합니다. 관련 소식을 리포터 코너에서 준비했고요. 급성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데요. 백일해의 강한 전파력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교차로 인근 기업도시 방면 도로에서 차량 50여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CCTV와 신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영월군이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고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에 나섭니다. 영월군은 내년 1월까지 서부 아침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 37개 점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의 관문인 영동고속도로 평창 난로목에서 처음 보이는 교량인 용평면 금성교에 경관 조명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 개선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공사는 라인 조명을 비롯해 교각 조명과 웨이브 형상 조명 등을 설치했고요. 용평면 지역 축제인 평창 농악축제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물놀이 형상의 경관 조명을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혁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눈길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대상이 2019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역대 수상기업들의 성과를 보니까요. 수상 연도 대비 10%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올해는 횡성의 케이프라이드라는 회사가 강원도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고요? 네, 횡성의 육류 가공업체인데요. 케이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제6회 강원도 일자리 대상에서 영예 대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주목해 볼 것이 이 회사는 지난해 대형 화재로 300억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력의 70%를 고용을 유지해 왔고요. 1년 만에 복구해서 현재는 320여 명이 일하는 기업으로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불황이 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화재로
인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을 포함해서 80여 명에 대한 추가 고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상식에서는 K플라이드 외에도 원주의 네어리젠을 비롯한 8개 기업이 우수상을 또 차지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수상을 포함한 기업까지 해서 대상 기업에게는 9천만 원, 우수상 기업들은 2,7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하게 되고요. 또 주최 측에서는 방송 홍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을 연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 내 기업의 유치라든가 또 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당국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요.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훌륭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은 아낌없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좋은 일자리와 사내 복지를 겸비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아지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점점 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와 기업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도록 행정이 다양한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뭐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 공공조달과 입찰 같은 경우에요. 단순히 최근에는 이제 최저 가격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들이 선택되곤 하는데요. 일자리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좀 가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 일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좋은 가점을 통해서 입찰에서도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라든가 수출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우수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좀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횡성의 K플라이드 그리고 원주의 네어리젠 등 8개 기업이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대상과 우수상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강원 오페라하우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원광수 원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감사원 감사로 현재 좀 난관에 봉착을 했다고요? 예, 감사원이 얼마 전에 대표적인 부당 지급된 국고 사업으로 우리 국비 1,000억 원이 포함돼서 총 사업비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강원도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닥쳤는데요. 아시다시피 강원 오페라 하우스는 원주시 방곡동 소재 옛 종축장 부지에 조성되는 복합문화 시설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는 지방 이양 사업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작년에 국고보조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 체육시설, 문화관광 건립 지원 사업은 지방으로 20년, 22년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 재원도 이관을 해줬습니다. 지방 소비세율을 11%에서 25.3%로 인상을 해서 재원까지 다 넘겼으니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기재부 반대로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자 이제 원주시는 국회의원실 등과 협의해가지고 지난해 12월 20일에 정부 예산안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 쪽지 예산으로 중앙부처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디지털 융복합 문화 콘텐츠 창작 제작 기업 입주 공간 일종의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이 사업으로 좀 명칭을 바꿔서 국고 지원 사업으로 확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사업 명칭만 바꿨지 내용적으로는 기존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울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원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원했다가 결국은 누락이 돼서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문제 지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난관을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여 개 사업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국고보조금 부적절 사업으로. 근데 이제 우리 원주시 사업이 1,000억 원 규모로 가장 규모가 커서 좀 도드라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사업 사례 때문에 이 감사원 문턱을 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한
원인들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원주시가 현 정부의 정책 변화의 취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는 문화체육, 관광 등을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이 생활리소시 건립을 관리 효율과 편의성,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복합시설로 건립할 것을 권고를 해왔습니다. 20년부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육센터와 문화센터, 체육센터가 좀 복합화돼야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행정도 관리 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여기 동네마다 쪼개줌으로써 선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 비용이 낭비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각 예산에 주무부처가 다르고 편성 지침이 다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도저히 조정이 안 돼서 이걸 지방으로 다 이양하자. 예산도 주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통합해서 건립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중앙부처에서 받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고요. 중간에 그러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 융복합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바꿨는데 만약에 사업 내용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표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도 바꿨어야 되거든요. 창업보육 사업에 중심을 두고 아무래도 문화예술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니까 공연장이 좀 필요할 테니까요. 부대시설로 오페라하우스에서 필요한 공연장을 같이 이렇게 끼워 넣는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조금 타협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원 지정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은 표지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지방이용 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원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방정부로 예산이 이관됐으니까 도비 지원을 좀 늘려서 지자체 자체 사업을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국비 지원 사업의 정책 목표에 맞게 사업 내용을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그 안에 오페라하우스 관련 사업들을 결합해서 중앙부처와 정치적 타협을 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이 난관을 벗어날 다른 길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이 또 원주 시민의 수건 사업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또 그렇습니다. 강원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니만큼 큰 어려움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났습니다. 2024년 대관련 음악제 기획 공연인 강원의 사계 겨울이 내일 저녁 7시에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대관령 음악제, 이게 어떤 음악제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대관령 음악제는 2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제로 매년 여름 평창 횡계에서 열리는 음악제인데요. 도민들에게 새롭고 차별화된 클래식 콘텐츠를 보여주고자 대관령 음악제 기획 공연인 강원의 사계를 열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강원의 사계 시리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내일 열리는 겨울 시리즈가 마지막 공연입니다. 이 강원의 사계 겨울은 내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겨울 시리즈에서는 세상의 모든 바로크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겨울과 어울리는 다양한 바로크 음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공연 티켓은 공연 전날까지 대관령 음악제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요. 공연 당일인 내일도 공연장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티켓 가격은 전석 3만 원인데요. 강원 도민분들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경로 우대, 학생 할인, 청년 문화예술 패스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 단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시리즈 공연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와 또 한 해를 마감하며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연말에 즐기는 바로 그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 강원문화재단 박혜영 대관령 음악제 실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합창 지휘자인 김선아 선생님과 최고의 고음악 연주단체인 콜레키움 무지쿰 서울, 콜레키움 보칼레 서울의 연주인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장 필리프 라모,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 자코모 까리시미 등 최고의 바로크 음악 작곡가들의 칸타타, 소나타, 미사, 오라토리오 등 바로크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고 고음악의 향연을 펼치실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연주자들이 현대악기가 아닌 바로크 시대의 원전악기로 연주할 예정이어서 더욱 특별할 것 같고요. 원전악기의 특별한 음색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악기로 연주를 한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번 공연을 이끌 지휘자와 연주자들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공연은 김선아 지휘자가 이끌 예정인데요. 국내 최고 바로크 합창 음악 지휘자로 일본 바카라즈카 국제 합창 콩쿠르, 야마나시 고음악 콩쿠르 등에서 입상을 했고요. 독일 듀세도르프 교회 음악 감독과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는 부천 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지휘자,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협연자 소프라노 윤지는 독일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국립오페라단 평창 대관령 음악제, 바흐 솔리스텐 서울 등에서 솔리스트로 협연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한국에서 고음악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연 외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공연도 있다고요? 네, 11월 30일 토요일 5시 강릉 원주대 콘서트홀에서 세 번째 4세 콘서트로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와 6명의 색소폰 연주자들의 정통 재즈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은 춘천 백령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4세 콘서트인 화양 연화 재즈를 만나다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도내 음악 학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12일 영 아티스트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강원대학교 강원예술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마스터 클래스와 직업 진로 특강도 열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문화재단 박혜영 대관령 음악제 실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대관령 음악제 기획 공연과 뜻깊고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2025년에도 도민들을 위한 기획 공연, 강원의 4개와 4세 콘서트를 더 특별하고 유니크한 공연들로 기획해서 도민분들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키운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제인 평창 대관령 음악제도 내년 22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제로 성장해 가고 있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 내년에도 최고의 음악들을 선보이겠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 모든 공연들에 늘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릴게요. 네, 대관령 음악제 기획 공연 이걸 좀 많이 감상하셔서 따뜻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100일 동안 기침이 지속된다라는 뜻을 지닌 백일해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 1명이 최대 17명까지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아주 강한 질병인데요. 강원대학교 소아청소년과의 이용희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백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감염병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백일해는 보르텔라 펄터시스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전염병이고 예방접종하지 않으면 전염성이 매우 높고 감염되면 그 세균에서 나온 독소로 인해서 영아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네.
앞서 영유아 같이 면역력이 떨어진 한 명이 많게는 17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전파력이 아주 강한 질병이라고요? 네, 감염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약 1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기침,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시작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거의 3주 정도 전염성을 띠게 됩니다. 거의 홍역과 유사한 정도의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 모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은 가족 내에서는 거의 다 감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주 정도 잠복기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잠복기 기간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때는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초기 증상이요. 100일의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 폐렴, 이런 초기 증상과 비슷해서 초기 진단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누가 걸렸냐에 따라 다른데요. 현재 유행 중인 건 주로 학생들이 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연령에서 그 연령에서는 거의 감기처럼 오고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이게 2개월 미만의 아직 예방접종 받지 않은 영아라든지 6개월 미만의 아이에서는 굉장히 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무호흡증과 같은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기침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별로 없이 바로 중증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나 성인들의 경우는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그리고 감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어난 지 2개월이 안 된 영아나 유아의 경우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서 100일에 걸리면 아주 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100일에가 이렇게까지 유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100일에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00일에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거리두기 때 100일에 대한 자연 감염이 줄어들었고 그 기간 동안 100일에 면역이 없는 사람이 늘고 국가에 따라서는 이제 예방접종을 잘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인구 집단의 100일에 대한 면역력이 감소해서 이런 대유행이 발생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100일에가 확진이 된 이후에 얼마 전에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 강원도 지역도 이 10대 이하 연령층의 감염이 지금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데 강원도에 최근까지 이 100일에 관련 통계 자료가 좀 있을까요? 지난 20년간 2004년부터 이제 쭉 봤을 때 20년간 100일의 환자 수를 보면은 강원도에서는 한 해 확진자가 10명을 넘긴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보기 힘든 병이었었고요. 올 한 해에만 현재 거의 9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지난 20년은 확진자 수보다 올해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좀 유행을 하다가 여름방학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10월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유행 규모가 여름이랑 현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 현재 최근 가을의 유행 정도가 더 심하고 네. 주로 10대 전후의 학생들 연령에서 많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0일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생후 15에서 18개월, 4에서 6세, 11세 이렇게 소아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예방접종을 꼭 지켜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거나 누락되었거나 한 분은 빨리 접종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험한 나이가 이제 생후 2개월 미만의 예방접종 하기 직전에 이제 신생아 연령인데 그렇죠. 이 시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임신 중에 임신 3기에 100일에 예방접종을 하면은 태아에게 그 항체가 전달돼서 신생아를 보호해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자, 그리고 100일에 감염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신경을 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걸릴 수가 있고, 만약에 100일이나 접촉자가 가족 내에
고위험 영아나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본인이 접촉한 후에라도 알겠습니다. 질환이 여기까지 증상한 듣겠습니다. 것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이용희 교수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